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L 연구실에서 옥정술 교수님 지도받고 있는 문선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올해 CVPR에 억셉된 ECO-TTA라는 논문인데 셀프 디스틸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메모리 에피션트한 컨티뉴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법을 구현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 뭔지, 그리고 컨티뉴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또 뭔지 관련 연구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에 이 컨티뉴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어려운 점들을 에코TTA가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들과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AI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태스크에서 소타 딥러닝 모델들이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제너레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뭐 세그멘테이션 전부 다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가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트레이닝 때 썼던 데이터와 이제 모델이 적용될 테스트 타임에 볼 데이터가 IID 분포를 따라가지고 트레이닝 때 봤던 거랑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거랑 좀 비슷하다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때 봤던 데이터와 테스트 타임에 볼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에도 당연히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때는 개랑 말의 뭐 그림들만 가지고 개랑 말을 구별하는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실제로 사용자는 사용할 때 개랑 말의 사진을 넣어 볼 수 있겠죠. 사용자 마음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그냥 라이브하게 하면은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도메인 시프트가 존재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에 이제 도메인 시프트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이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트레이닝 때 쓰는 데이터를 소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만 가지고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잘 하면은 소스에 대한 성능은 잘 나올 텐데, 이렇게 타겟 도메인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하는 건데, 타겟 도메인은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과 지금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그리면은 소스 도메인 근처에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다른 곳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소스 도메인으로만 학습했던 클래시파이어를 그대로 타겟에다가 적용을 한다면은 여기 선 밑에 있는 세모들처럼 이렇게 잘못 분류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도메인 시프트가 있는 상황에서 소스 데이터의 분포와 타겟 데이터의 분포를 좀 잘 얼라인 시켜가지고 그 둘 다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방식이고, 근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도 좀 크게 가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하기 전에 트레이닝 타임에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 트레이닝 때부터 이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뭐 잘 해보겠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테스트 타임에 모델이 어디 적용될 줄 알고 테스트 데이터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게 조금 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잘 해보겠다 하는 게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텀을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은 소스 데이터는 보통 라벨과 같이 주어지고 이거를 이제 DS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S 같은 경우는 테스트 타임에는 접근할 수 없고 트레이닝 타임에만 접근하는 상황이고, 타겟 데이터 같은 경우는 라벨이 없는 언레이블드 데이터고 이걸 DT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DT는 테스트 타임에 이제 라벨 없이 X만 이렇게 접근 가능한 상황에서 DS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져다가 테스트 타임에 DT에 대한 성능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 목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표를 보시면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 데이터랑 타겟 데이터를 트레이닝 타임 때 같이 써서 이제 어떤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인 반면, 풀리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고 이렇게 라벨 없는 타겟 데이터만 가지고 테스트 타임에 모델을 조금씩 어댑트 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TTA에서 줄여서 TTA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이제 사이파 10C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이파 10이나 100에다가 테스트 셋을 가져다가 여기 보이시는 15가지 종류의 약간 인위적인 콜옵션들을 각각 적용을 하고 5가지 강도로 적용을 한 데이터셋이고, 보통 이제 TTA에서는 사이파 10에다가 학습시켜 놓은 모델을 가져다가 이 콜옵션 들어있는 이미지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좀 제일 기본 실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TTA 논문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 배치놈 레이어가 TTA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배치놈 레이어가 하는 역할을 보자면은, 배치놈 레이어가 없이 이런 풀리 커넥티드와 렐루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들어오는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의 분포가 레이어별로 뭔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배치가 들어오면 또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델을 학습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평균 10인 게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평균 마이너스 5인 게 들어왔다가 이러니까 좀 학습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놈 레이어가 중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들어온 액티베이션들을 좀 평균 0 정도로 모아줘 가지고 좀 일정한 분포로 바꿔줘서 이제 학습이 훨씬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자면은, 배치놈 레이어에 이 X라는 배치가 들어왔을 때 이 X라는 배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괄호 안의 부분은 평균 0이고 분산 1로 만드는 부분이죠. 다들 아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해서 평균 0 분산 1인 분포를 조금 더 스케일링하고 조금 이동시켜줘서 적당한 부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평균 배치에서 구한 이 스태티스틱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타임 때는 트레인 데이터셋의 전체에 대한 그 스태티스틱을 계산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뮤 트레인과 시그마 트레인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퍼런스 타임에는 들어온 X로 다시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했던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스태티스틱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한 후에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TTA를 제시했던 논문이 Fully Test Time Adaptation by Entropy Minimization이라는 줄여서 텐트라고 부르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텐트에서 했던 거는 어떤 소스 도메인으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져다가 어떤 소스와는 다른 타겟 도메인 하나에 대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보시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치놈 레이어, 원래 배치놈 레이어라면은 인퍼런스 타임에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에 트레이닝의 스태티스틱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금 들어온 테스트 데이터의 배치로 다시 스태티스틱을 계산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BN 스태티스틱 어댑트 줄여서 BN 스태치 어댑트라고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 감마랑 베타를 조금씩 업데이트 해줘 가지고 테스트 타임에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사용했던 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모델 프레딕션으로 계산한 엔트로피를 로스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프레딕션들을 점점 더 이제 확실한 프레딕션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BN 스태치 어댑트가 없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트레이닝 때 계산했던 스태티스틱 가지고 하지만은 BN 스태치 어댑트와 함께 한다면은 이 X로 다시 계산한 배치 스태티스틱을 인퍼런스 타임에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모델의 파라미터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데 왜 굳이 배치놈 레이어만 업데이트를 해도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 보니까 약간 콜옵션 같은 좀 엄청 심하지 않은 도메인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깔 있는 애들이 소스 도메인 클래스들의 분포고, 색깔 없는 애들이 언레이블드 타겟 데이터의 분포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폼만 좀 적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배치놈 레이어에서 이 감마랑 베타가 스케일링하고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파인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이 배치놈의 그 어파인 트랜스폼만 잘 조정을 해도 이런 식으로 좀 그 데이터의 분포가 좀 맞춰지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는 또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요거는 레지넷을 가져다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처음에 랜덤으로 초기화된 모델을 가져다가 다른 파라미터는 다 프리즈를 하고 배치놈 레이어에 있는 이 감마랑 베타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도 이런 식으로 빨간 선처럼 성능이 꽤나 잘 올라간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밑에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배치놈 빼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같은 개수만큼 랜덤으로 뽑아서 그것만 학습시킨 건데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간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 배치놈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이 뭔가 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의 결과를 보시면은 소스라고 적혀 있는 게 진짜 소스로 프리트레인된 모델 가져다가 그 사이퍼 10C와 사이퍼 100C에다가 적용했을 때는 에러가 40, 67 정도로 높은데 텐트 방법을 쓰면은 14랑 37 정도로 많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공적이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TTA 상황이 우리가 뭐 어떤 모델을 디플로이 했는데 콜옵션 타입이 한 가지만 들어올 일은 잘 없겠죠. 이게 모델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A 타입의 콜옵션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연속적으로 B 타입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텐트에서는 한 가지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좀 연속적으로 다양한 콜옵션들이 들어온 상황이 좀 더 리얼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한 가지 타입의 그것만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인퍼런스를 할 때마다 배치놈에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다시 계산하면 그냥 어떤 데이터가 다시 들어와도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한 가지에 대해서만 근데 한 그러니까 것인지? 네. 텐트가 이제 처음으로 TT를 제시했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14.3이라는 수치가 그러니까 이 사이퍼 10 가지고 15가지 콜옵션이 있지만은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어댑트 성능 계산하고 새로 샷 노이즈에 대한 거 계산하고 해서 15개 평균을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균 그러니까 하나씩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우시안 보고 샷 보고 해서 JPEG까지 보게 하면은 텐트 다시 돌려보면 에러가 이렇게 점점 쌓여서 모델이 망가지거든요. 그럼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테스트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하는 게 배치 아니라 단위로 들어온 상황에서 네. 그 그 배치마다 다시 다시 계산하면서 네. 그 감마랑 베타만 업데이트하는 거. 아, 그러면 저 또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애초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트레인 타임에 학습할 뭔가 이유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처음 이해할 때 그걸 트레인 타임에 학습한 파라미터를 쓰는 이유가 이제 테스트 타임에 예를 들면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인퍼런스를 하라고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배치가 하나만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평균이랑 이런 걸 계산을 하면 오히려 되게 잘못된 튜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트레인 타임에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세팅 자체는 IID라는 그게 깨지는 상황이지만 IID라고 뭔가 가정을 했을 때는 트레인 타임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 가지고 계산해 놓은 그러니까 학습해둔 파라미터를 테스트 타임에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런 그 당위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 전에 막 이게 테스트 데이터가 누적되면은 오히려 막 이게 그러니까 다른 타입의 노이즈, 그러니까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면은 노이즈가 막 엄청 쌓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테스트 타임에 충분한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트레인 타임에 학습해둔 그 파라미터보다 더 좋은 파라미터를 테스트 타임에 얻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치가 이 정도보다는 네네. 커야 한다라는 식의 뭔가 실험 세팅에서 네, 제한이 되게 있는지. 예리한 질문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텐트류 이게 TTA가 텐트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배치놈 레이어가 중요하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성능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64 내지 128 정도의 배치 사이즈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TTA 논문들은 배치가 엄청 작을 가능성도 사실 크잖아요. TTA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잘 하겠다는 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그 부분은 그냥 리미테이션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이미 보장해준 상태에서 네네. 실험을 한 거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텐트는 이제 하나의 싱글 픽스드 타겟 도메인을 목표로 했던 거다 보니까 다음 후속으로 나온 게 이제 연속적으로 바뀌는 타겟 도메인들에 대해서 연속으로 어댑트를 잘 하겠다 하는 코타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타는 이 텐트와 다르게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코타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BN 스태츠 어댑트를 사용했고 코타에서의 접근 방법은 어그멘테이션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좀 이렇게 불려가지고 수도 라벨을 잘 만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5가지 타입의 콜옵션에 대해서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텐트 온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말고 텐트 컨티뉴얼로 표시된 걸 보시면은 코타보다 못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텐트는 말씀드렸듯이 싱글 타겟 도메인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 타임에 어떤 순간에 도메인이 바뀌는지를 안다면은 사실 그 순간순간 모델을 리셋해주면은 텐트도 잘 작동을 하겠죠. 그게 이제 텐트 온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도메인이 언제 바뀌는지 모르는 경우는 그냥 계속 어댑트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텐트 컨티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네, 온라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좀 상정해서 그 수도 라벨을 최대한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좀 잘 나왔던 논문이고요. 근데 이제 코타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수도 라벨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라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만든 수도 라벨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오래 하면 할수록 에러가 쌓일 여지가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코타 논문에서 업로드 해놓은 코드를 돌린 건데 보시면은 이 15가지 타입을 다 도는 거를 한 라운드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한 30라운드 정도 돌려보면은 에러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타에서 또 한 가지 신경 쓰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어댑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컨티뉴얼 러닝의 세팅과 비슷해지는 건데 컨티뉴얼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트레이닝 때 처음에 트레이닝 된 거에 대한 성능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요. 코타 같은 경우는 모델 전체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메모리 컨섬션도 상당히 큽니다. 아,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안 드렸는데 소스에 대한 에러도 그래서 라운드 여러 개 돌려보면서 찍어보면은 점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다 업데이트하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많이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A, B, C 레이어가 있고 A만 업데이트 한다고 쳤을 때도 이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은 이 이전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업데이트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포워드 때 저장하고 있어야 될 중간 액티베이션 값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텐트에 비해서 코타의 경우는 훨씬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TTA에서 주된 이제 난관들이라고 하면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에러가 언제든지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어댑트를 하다 보면은 소스에 대한 성능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TTA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핸드폰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빵빵한 서버랑 비교했을 때는 메모리에 대한 그런 소비 사용량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드릴 이 에코 TTA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TTA 세팅에서 메모리 소비를 좀 줄이고 에러 어큐뮬레이션과 카타스트로픽 폴게팅도 최소화하겠다 하는 논문이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메모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메타 네트워크라는 거를 원래 네트워크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논문에서 제시한 셀프 디스틸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란 로스를 통해서 소스 도메인에 대한 성능도 챙기려고 노력을 했고, 또 텐트처럼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써가지고 타겟 도메인에 이제 어댑트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소비를 이게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보시면은 다른 TTA 논문들 여기 코타 같은 경우는 400메가 정도 필요한 반면 텐트도 코타보다는 적긴 하지만 모든 BN 레이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한 200메가 언저리로 필요하고, 근데 여기 별 표시된 거 보시면은 에코 TTA 같은 경우는 100메가 이하로 하면서도 성능은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에코 T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에코 TTA 방법을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모델을 잘 쪼개서 보자면은 맨 처음 레이어, 인풋 컨볼루션 레이어와 맨 마지막 그 풀리 커넥티드 클래시파이어 빼고 중간 부분을 이제 피처를 뽑는 인코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코더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적당히 몇 부분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메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레이어 몇 개를 추가한 다음 이 메타 네트워크를 웜업 시키고 TTA 할 때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과 셀프 디스틸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통해서 메타 네트워크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플로이 전에 이제 에코 TTA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인코더 부분을 이렇게 K 파츠로 쪼갭니다. 근데 그냥 쪼개는 것도 아니고 논문에선 얘기하기로는 그 인풋에 가까운, 그러니까 얕은 부분을 좀 더 덴스하게 쪼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코럽션 타입 같이 좀 그런 약한, 그러니까 코럽션 타입 같은 도메인 시프트의 경우 그 네트워크의 좀 초반부를 업데이트하는 게 좀 더 효과가 크다 이런 연구가 있어가지고 나중 부분을 잘게 쪼개는 것보다 이 얕은 부분을 잘게 쪼개서 업데이트 될 부분을 좀 더 추가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네트워크를 이렇게 붙이는데, 메타 네트워크는 여기 BN 레이어 그냥 한 장이랑 옆에 붙는 건 컨볼루션 BN 렐루 이렇게 블럭이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붙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 부분은 다 모델을 얼려놓고 요 메타 네트워크만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방금 추가했으니까 그냥 랜덤한 값이겠죠, 파라미터가.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약간을 해주는데 웜업 과정이라고 부르는 지금 잘렸는데 DS,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 윅 어그멘테이션을 조금 적용을 해서 한 10회 폭 정도만 돌려주면은 이게 성능이 꽤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TTA로 넘어갑니다. 근데 논문에는 언급이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BN 스태츠 어댑트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TTA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로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엔트로피 텀인데, 이거 엔트로피를 그냥 다 쓰는 건 아니고 보시면은 이 인디케이터 펑션이 들어있죠. 그래서 너무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는 데이터는 버리고 좀 적당한 범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사실 EATA라는 다른 TTA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엔트로피가 높다는 건 이제 모델이 생각하기에 이 데이터를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는 얘기니까 틀릴 가능성도 높고 뭔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고자 엄청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 거는 버리고 좀 일정 범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셀프 디스틸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같이 더해준 형태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엔트로피 로스 가지고는 메타 네트워크 파라미터 전체를 업데이트하고,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가지고는 그 K 번째 메타 네트워크만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디스틸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논문에서 얘기하기로 이제 이거를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어댑테이션 하다 보면은 에러가 쌓일 위험성도 크고 카타스트로픽 폴게팅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흰 부분이 그 K개로 쪼갰던 인코더 모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XK와 메타 네트워크를 통과한 후에 합쳐진 이 X 틸다 K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L1 놈을 계산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이 XK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나온 XK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그 소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XK와 메타 네트워크를 통과한 이 X 틸다 K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만 한다면은 소스에 대한 그 정보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보자면은 모델을 가져다가 인코드 부분을 몇 조각으로 쪼개고 메타 네트워크를 붙인 다음에 웜업 과정을 거치고 이제 TTA 타임에는 엔트로피와 셀프 디스틸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메타 네트워크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에코 TTA입니다. 그 메타 네트워크 쪽에서 약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메타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결국은 어파인 트랜스폼을 하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이전 거에서 뭔가 컨볼루션 필터 좀 모여가지고 거기에 더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BN 레이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 메타 네트워크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인투이션이나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논문에서도 딱히 막 이론적인 그런 배경이라던가 그런 걸 제시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 구조가 제일 좋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임피리컬 스터디를 엄청 열심히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건 부분 뒤에 뒤에서 네, 네,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실험 결과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타처럼 15가지 콜옵션 타입을 쭉 본 다음에 평균을 이제 리포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K가 4일 때나 5일 때, 그러니까 5일 때가 제일 좋았고, 근데 제일 성능이 좋으면서도 여기 오른쪽 여기 메모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코타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막 거의 7, 80%보다 7, 80% 이상 적은 메모리를 쓰면서도 제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표고요. 그래서 사이파 10C에서도 제일 좋았고 사이파 100C에서도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K가 4일 때랑 5일 때를 굳이 둘 다 리포팅 해놓은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이쪽 오른쪽 표 같은 거 보시면은 5개로 쪼갰을 땐 제일 좋지만은 4개로 쪼개면은 그만큼 메타 네트워크가 하나 덜 들어가는 거니까 메모리가 조금이라도 적겠죠. 그런 와중에 그래도 또 2등이니까 결국 에코 DTA 빼고 보면 이것도 다른 DTA보단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타스트로픽 볼게팅도 잘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라운드에 대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여기 뒤에 연한 게 콜옵션 타입에 대한 그 어댑트 성능을 찍어 놓은 거고 앞에 진한 파란색과 진한 빨간색이 텐트를 그냥 돌렸을 때가 파란색이고 이제 에코DTA 돌렸을 때가 빨간색인데 보시면은 어댑트 한 후에 그 소스의 클린한 테스트 데이터 가져다가 성능을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텐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에러가 점점 증가하는, 그러니까 소스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에코TTA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락 내리락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유지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 어큐뮬레이션도 많이 해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15개가 한 라운드라고 쳤을 때 100라운드까지 돌려왔는데 텐트 같은 경우는 러닝 레이스를 엄청 적게 줘도 결국에는 이렇게 에러가 증가하는 반면 에코 TTA는 이 람다가 아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앞에 붙어 있던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없으면은 에러가 증가하지만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100라운드 엄청 오래 돌려도 에러가 쌓여서 모델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피리컬 스터디 같은 경우인데 사실 왜 굳이 메타 네트워크가 이런 구조여야 되냐는 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모델을 하기 전에 저자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들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커넥션을 좀 바꿔본다거나 뭐 BN을 빼본다거나 컨볼루션을 빼본다던가 이 CBAM 같은 경우는 어텐션 레이어 뭐 그런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비교해 봤더니 그냥 지금 형태가 제일 좋아가지고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 같은 경우는 그 K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했을 때도 뭐 3333으로 쪼갤 수도 있고 4422로 쪼갤 수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얕은 부분을 조금 더 잘게 쪼개는 게 성능이 제일 좋은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또 이제 메타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 요소가 많다 보니까 뭐 어파인 트랜스폼만 하고 뭐 스탠다디제이션은 안 한다던가 이런 식의 다양한 조합을 또 다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지금 형태 6번 커넥션 없이 1, 2, 3, 4, 5, 7을 쓰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가 바뀔 때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측정을 해봤는데 뭐 당연히 K가 많이 커질수록 메타 네트워크가 많이 추가되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K가 5일 때가 이제 메모리는 적당한 수준으로 늘면서 성능이 제일 좋아서 K가 4일 때랑 5일 때를 리포팅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한 메타 네트워크를 웜업하는 과정에서 소스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또 그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소스 웜업할 때 필요한 소스 샘플 수를 100% 다 안 써도 20%나 10%, 5%만 써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웜업이 잘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혹시 실험 결과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처음에 실험 세팅 자체가 언제 그 새로운 타입의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혹시 그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놓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항상 네, 업데이트를 그냥 항상 업데이트 배치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새로 다 해주나요? 네. 아, 그러면 여기서도 그 프리징 해놓은 네트워크 외 메타 네트워크는 그냥 그렇게 학습한 게 계속 쌓여가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학습한 게 네, 계속 유지되면서 배치 한번 들어올 때마다 포워드 한 번, 백워드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그러면 혹시 이거는 배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돼요. 64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 어댑테이션 할 때 전체 파라미터를 다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막 포워드 패스를 다 저장을 해놓고 해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든다 이런 거 앞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도 되게 엄청 프론트 부분부터 메타 구조를 만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메모리 이피션트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타나 텐트나 EATA 같은 경우는 그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텐트는 모든 BN 레이어를 업데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델들이 보통 와이드 레지넷이나 그냥 레지넷을 사용했는데 보시면은 BN 레이어가 거의 블락에 한 두세 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텐트는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꽤 크고 근데 메타 네트워크를 붙인 구조 같은 경우는 K가 지금 그림은 3인데 뭐 4나 5라고 해도 그래봤자 추가된 레이어가 뭐 열 몇 개니까 이제 훨씬 필요한 메모리가 적어지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 마지막으로 그 소스 도메인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유용할 것 같아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저렇게 한 거는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또 되게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될 것,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 유지해라라는 의미의 로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 거에 관한 실험이 있나요? 그래서 뭐 딱 그거를 포인트한 실험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람다가 아까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강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0.5일 때나 2일 때나 8일 때나 다 비슷하게 이제 에러 쌓이는 걸 방지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대한 게 궁금한데요. 여기 텐트에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적용해봤거나 뭐 혹은 뭐 코타에 적용해봤다거나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혹시 있었나요? 근데 다른 방법에 적용하기에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자체가 이 메타 네트워크 구조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메타 네트워크를 붙이는 순간 그건 이제 에코TTA이고 네. 그러니까 텐트나 코타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보시면은 네. 여기 이 xk랑 x tilde-k로 계산하는 텀이다 보니까 이 x tilde-k는 메타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텀이잖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리를 해보면은 메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고 그 메타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증명보다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실험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짜놓은 구성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메타 네트워크를 나누는 K 개수에 대해서 좀 민감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 K가 인코더 부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백본 모델의 인코더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서 K 값이 약간 나름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지금 이 구조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백본 모델에 대해서도 약간 보여주면서 어떠한 인코더 구조의 모델이 들어오더라도 다 괜찮다? 아니면 적당한 K를 다 찾을 수 있다?가 돼야지 조금 더 맞는 실험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이나 뭐 그렇게까지 한 실험은 없었고 네. 근데 지금 와이드 레즈넷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해봤고 그냥 레즈넷 가지고도 한 결과는 논문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TTA 논문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이 다 와이드 레즈넷 아니면 레즈넷 50이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 리포트 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뭐 다른 종류에 대한 거는 없긴 합니다. 보통 이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델 구조에 대해서만 보통 실험들을 해서 보여주는 네, 이제 최근에는 근데 막 트랜스포머에도 TTA 적용하려고 하고 하는 게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럼 이전 논문에서 만약에 그냥 메모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이제 소스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저런 이제 그럼 그게 만약 있다고 치면은 저런 레귤라이제이션 텀 로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 EATA라는 논문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스 모델 따로 가지고 있고 네. 그 소스 모델을 통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같은 로스 텀을 사용하나요? 같진 않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그 파라미터의 임포턴스를 피처로 계산해 피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계산해가지고 그 소스의 중요한 파라미터는 좀 덜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식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들어간 게 EATA라는 논문이었고요. 아, 근데 네. 어쨌든 이제 EATA도 그렇고 이 ECOTTA도 그렇고 뭔가 공통적인 생각 아이디어는 소스의 어쨌든 정보를 따로 가지고 있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를 최대한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방금 아까 승범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메타 네트워크 구조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엄청 줄이면서도 네, 성능을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셀프 디스틸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소스 논리지도 좀 보존을 하면서 에러 쌓이는 것도 최소화했다 하는 논문이 에코TTA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깨지네요.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위에가 이제 장점이고 아래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면은 최근 TTA 논문들 중에서 사실 메모리도 잘 신경을 써야 된다 하고 얘기한 논문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줘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실제로 메모리를 잘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플 메소드가 장점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최근 TTA 논문들 보시면은 막 메모리 뱅크에다가 뭐에다가 뭐 스튜던트 티처에다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도 쉽고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서 네, 좀 읽기는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좀 이론적인 뒷받침은 부족하지만은 최대한 인프리퀄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좀 설득력 있어 보이려고 노력한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로이 전에 소스 데이터셋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게 사실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프라이버시나 그런 이슈 때문에 그것조차도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가 너무 레즈넷 기반에다가 쪼개고 붙인 거라서 트랜스포머 같은 거에 사실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잘 TTA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논문이 여기 밑에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두 개는 연한색으로 적어놨는데 이게 논문이 코드를 오픈을 안 해놔가지고 제가 구현해서 돌려봤더니 약간 어댑트하는 셋에 좀 오버피팅 되는 것 같고 카타스트로픽 폴게팅도 해결해놨다고 했지만은 아직 좀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테스트 타임에 쓰는 DT를 약간 어댑트하는 용도랑 테스트의 테스트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8,000개랑 2,000개 정도로 쪼갠 다음에 8,000개를 계속 학습하면서 이 2,000개에 대한 성능을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DA에 대한 성능은 유지되는데 약간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은 조금씩 증가한다는 게 약간 오버피팅 되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스에 대한 성능도 사실 앞에 그래프 보시면은 한 라운드에 대한 성능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 라운드 돌리면 측정해 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좀 소스에 대한 에러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현을 잘 했다면은 이게 이제 맞는 말인데 제가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요 노란색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테크니컬한 질문 아닌데요. 처음에 모티베이션 이야기할 때 그 뭐지? 카툰 이미지에서 리얼 이미지로 가는 그런 네. 거 보여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태스크는 안 하나요? 왜냐하면 되게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실험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보통 TTA 논문들에서 좀 메인으로 쓰는 벤치마크가 사이퍼 10C라서 그런데 사실 조금 곁다리로 논문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도메인 어댑테이서 사용하는 아까 그런 비스타 C 이런 것 가지고도 실험해 놓은 걸 리포팅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이 에코 TTA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이퍼 10 이 메인이에요, 이 분야에서? 그 다른 그러니까 게 더 이제 좋아 보이는데. 그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뭐 로봇 청소기 같은 데 넣었다고 치면은 로봇 청소기 그 카메라 렌즈에 뭐 먼지가 끼거나 하면 이제 이미지 입장에선 콜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의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